네, 주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권 양강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나란히 충청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인데요. 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민주당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늘 나란히 본경선 첫무대인 충청 지역을 찾았는데요. 그 의미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초반 판세를 좌우하는 게 충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월 4일이 되면은 대전 충남 지역의 대의원, 그다음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9월 5일에는 바로 이어서 이제 청주라든지 충북권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호남 수도권과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네. 여기를 제외하면 제일 그 권리당원이 많은 데가 충청이에요. 예. 무려 10.63%로 전국에서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호남 빼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 내의 바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또 9월 12일 날 그것과 합쳐가지고 1차 선거인단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차 선거인단들이 투표할 때 네.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표심의 결과를 보고 그동안에는 여론조사상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 간에 이 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격차가 줄거나 또는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1차 선거인단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지점은 이 충청권의 국회의원 가운데 각 캠프로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한 16 정도 돼요. 16명 정도가 캠프에 속해 있는데 그중에서 이낙연 후보 쪽 캠프로 간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조직 투표, 이번 그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조직력이 얼마나 가동됐고 그것이 또 실제로 영향이 있었는지도 또 이번 그 충청권 투표를 보면은 1차 충남권 충청권의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면도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둔 이 상황에서 모든 주자들이 충청권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초반 판세를 좌우할 지역 충청권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박 교수님 얘기대로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3번의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9월 12일, 그다음에 10월 3일, 10월 10일 이렇게 1, 2, 3차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1차 투표의 결과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앞으로 결선 투표 없이 진행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쫓고 있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1차 투표 결과 어느 정도 따라붙을지 이 결과에 따라서 2차, 3차에 이 경선의 이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추격전이 이제 지지부진해질 것이냐 이런 이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네. 1차 투표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민주당의 경선을 떠나서도 충청은 역대로 대선에서 굉장히 그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의 후보를 그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로 만들어서 영남의 표의 일부를 잠식한다든가 혹은 충청과 연합해서 충청 호남의 연대표로 그러니까 과거 이제 DJP 연합 같은 것으로 승부하든가 이런 그 어떤 지역구도의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충청이 가장 중요한 민주당에서는 그 포인트다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충청권 공략이 더 가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내정이 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철회를 하진 않았고 자진 사퇴를 했네요. 그 배경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뭐 도지사직을 뭐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공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선택은 도지사직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직 유지는 득실이 다 있죠. 뭐 득이라면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으로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만들어낸 거 이런 거는 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사 논란은 또 이제 실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황교익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 참 직접 끼어들어서 예. 당신 물러나 주시오 이러기가 힘들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인사 논란입니다. 인사 논란은 한 번 밀리면은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정무직 정무직 가운데 황교익 씨가 논란이 돼서 논란 되자마자 그럼 다시 물러나시오 하면은 다른 인사는 안 쳐다볼까요? 다른 인사에는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지만 보훈 인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전선이 또 확대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밀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보훈 인사 논란,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의 기준을 완화했던 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이번에 완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2년 전에 예. 완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에서 벗어났고 프레임이 갑자기 변했죠. 친일 프레임 논란으로 이 논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 논란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황교익 씨의 명예가 이제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사퇴 안 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설사 사퇴하시오 그랬는데 만약에 사퇴 안 해버리게 되면 진짜로 이재명 지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사과를 했고 또 본인 황교익 씨도 이제 맞사과를 하면서 이제 자진 사퇴 쪽으로 이렇게 기울은 거는 뭐 이재명 지사로서는 고비를 갖다가 큰 고비를 어떻게 보면은 막말 프레임으로 치달으면서 예.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잘 풀렸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큰 고비 넘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번 황교익 씨와 관련된 논란이 이낙연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 그 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 측은 좀 일반 타격을 좀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행히도 이제 뭐 황교익 내정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과연 이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향후 인사 철학에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의 내정자의 상황에서의 황교익을 보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처음에 있었던 보훈 인사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황교익 내정자가 물러서지 않고 아니면 막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후보에게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짐승이라고 이낙연 측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걸 쭉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추진력은 높이 평가했지만 예. 역시 국정을 운영하기엔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점이 이번에 또 노정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일단 타격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물론 친일 프레임 속에서 이낙연 후보도 일본 총리에 적합하다는 공격을 받긴 했지만 네. 그것은 작은 구설수이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양강 구도를 좀 정리하는 데는 어쨌든 이번에 어떤 싸움이 큰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논란이 일단 이낙연 후보의 사과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게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날에 이재명 후보가 마산이랑 창원 일정을 밟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황교익 씨 유튜브 채널에 먹방 출연을 하면서 이때 이 시점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적극 이제 반박에도 나서고 또 예. 사과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감정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그럼 화재 보고를 받고 조치를 안 취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바로 이제 행정부지사하고 통화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했고 또 그 다음 날부터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경기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일반적인 대처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게 하필이면 쿠팡물류센터 화재하고 대형 화재하고 겹치면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게 하루에 106건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그다음에 하루 평균 사상자가 7명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날 때마다 물론 뭐 화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바로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치를 안 취하고 뭐 거기서 뭐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동안 자기의 어떤 대선 행보를 위해서 경기도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뭐 감정적인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예. 뭐 커다란 뭐 과실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보고를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이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도지사로서의 일을 그러니까 조치의 계획을 구두로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문제는 중요하게 그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이제 경남 도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사실은 그 떡볶이 먹방을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업무상 연결되느냐? 전혀 저는 그 경기도지사로서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연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저는 경남도의 업무 협약을 끝내고 갔으면 저는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재명 지사가 이런 화재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도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을 이제 변호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지사는 과거 이제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거는 단지 보고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어디 있었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이게 그런 걸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업무상 이제 과실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인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경남도와의 업무 협약의 문제도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경남도뿐만 아니라 대구, 그다음에 제주 등등의 각 지역별로 광역단체끼리 업무 협약을 집중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도지사라는 신분 때문에 지역 일정을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사 찬스를 썼다라는 문제에서 지사 찬스라는 거는 경기도의 예산과 인력을 자기의 선거에 이용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현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제약의 문제를 그다음에 지방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데 이것을 각 도와의 업무 협약이라는 것을 빌미로 실제로 그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는 측면에 저는 지적하고 싶고 네. 이런 문제 지적으로 과거에 그 6월달에 이제 그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을 예를 들면서 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까지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까지 같이 지적해야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선과 관련해서 지사직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경선의 지사직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을 좀 지적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이 교수님께서 지사 찬스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사 찬스를 적절하게 쓰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0% 재난지원금 지급같이 어떤 정책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법을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어떤 임기 보장에 따라서 12월 달까지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조하고 야당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얘기를 하는데 핵심의 본질은요. 당시 그 비판의 본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는 배였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조처를 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뭐 먹방을 찍은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보고 라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소위 말하면 잠적 상황이었느냐, 또는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뭐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점에 비추어 가지고 세월호 7시간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너무 나간 주장이다. 좀 그런 점에서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도지사직 유지에 또는 어떤 지금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자격에 정말로 이거 정말 중대한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너무 나간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협치가 다시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서둘렀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25일이 되면은 법사위가 야당 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물론 이제 법사위가 상황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으면은 사실은 이 법 통과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국민의 어떤 여론, 동의의 여론을 받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공청회를 좀 더 열었다든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이 지금 뭐 반대하는 그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특히 이제 언론은 너무 나갔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무제한의 지금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제한의 언론 자유 속에서 언론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악의적이거나 또는 고의적이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돌아가느냐? 지금 언론 피해 구제에 따라서 구제액을 보면은요, 평균 6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소위 말해서 신뢰 회복이나 명예 회복이나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기업은 잘못된 오보에 따라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유는 무한정 누리면서 책임을 갖다가 그것도 5배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언론사에서 최대한 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아마 1억도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자유를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상징하는 법이다,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고려하고 언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냐,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상징적 입법이라고 보고요. 예. 그 기준이 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 기준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청회가 좀 더 됐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또 판례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될 거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언론과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걸 가지고 마치 그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훼손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언론의 자유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거니까 언론도 스스로 또 돌아볼 측면이 있지 않나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서두르는 측면이었지만 필요했고 야당에서 좀 과도한 반발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과연 누가 비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열린민주당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제 언론 단체뿐만 아니라 기자협회, 심지어 외신기자 클럽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언론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숙려 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기하고 싶고 왜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이런 것을 처리하느냐. 저는 충분히 지금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사회가 실제로 언론으로 인한 또 이 언론의 이제 허위 보도, 그 다음에 또 과장 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 당사들이 있는 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 좀 작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언론 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과장이라든가 허위 보도가 나가게 되면 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언론에서 정정 보도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도 매체도 너무 많아져 갖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에 기사가 나오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언론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언론에 있어서의 허위 조작 이런 부분을 당연히 규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가지고 있는 역기능, 즉
언론의 자유를 또한 침해할 수 있고 어떤 탐사 보도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언론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을 때 이 사회의 자정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쟁점이 있는 것은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협의하고 절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임대차 3법 같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나서 그 결론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어떤 피해,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면밀하게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하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 특히 사회의 쟁점, 정책일수록 그렇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공수처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통과가 되면은 청와대에 의해서 검찰이 장악될 거다. 공수처가 검찰을 갖다가 쥐고 흔들면서 마치 검찰의 독립성은 완전히 끝날 거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을 했거든요. 현실에서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검찰의 견제 기구로서 존재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권력에 의해서 검찰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도 최소한의 언론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액이 평균 600이니 최소한 이것도 수십 배, 미국처럼 수십억, 1억, 1조 원을 갖다 보상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5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저는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언론도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이제 야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선 비전 발표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그동안은 토론회는 좀 피해왔는데 비전 발표회에는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 당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불참한다는 이유를 밝혔었는데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콧의 그 명분 자체가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서병수 경준위 위원장을 계속 고집했고, 그리고 경준위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준위 안 자체가 각 후보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지고, 그리고 공정한 경선 룰을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뿐만 아니라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은 문제 제기한 측이 이제 어쨌든 일단 승리를 거뒀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최되는 이제 토론회가 아닌 이제 비전 발표회라고 돼 있는데, 비전 발표회는 이제 한 각 후보마다 7분 정도의 자기 견해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불참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공격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요. 그 각자 토론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영상이든 아니면 이제 PPT 파일이든 아니면 연설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7분 이내에서의 자기가 정견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전혀 부담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선관위원회가 이제 공정한 선관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사실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안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단순하게 이제 토론의 몇 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8명, 4명 컷오프를 시킨다든가, 이것도 아직 후보 등록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준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원샷으로 어떤 6배수를 압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거기에 지금 현재 2차 컷오프에는 30%를 당원조사, 70%를 여론조사, 이런 것도 사실 당원 당규 없는 룰을 경주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30대 70에 대한 룰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떤 충분한 후보 측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선대위원장을 임명해서 해나가면 갈등은 일단 봉합되어지고, 예. 일단 당이 전체적으로 화합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좀 집중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발표회로 결정되는 과정이나 경선준비위원장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대립, 리더십 논란 이런 게 좀 불거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번
저거 논란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 전까지 네. 지난 한 달간의 당 대표와 윤 캠프 측의 갈등 국면으로 운영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요, 거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봅니다. 거의 뭐 이제는 식물 대표 수준으로 가는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보고요. 윤 캠프도 윤석열 후보도 지난 한 달간의 논쟁, 그러니까 6.29 선언으로 뭐 지금 이제 입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소위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보면 그 6.29 선언 이전, 입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요,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있었던 게 지금은 격차 있는 이제 소위 민주당 후보가 더 위에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았다. 당대표는 리더십이 붕괴됐고 후보는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습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뭐 발표회 수준의 참석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토론회를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 이미지는 예. 꽤 오래 갈 거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이번에 굳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지금 이제 소위 신경전이 넘어가게 됐는데, 그동안의 기싸움에서 이준석 대표도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일단 선관위 구성, 그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밀었는데 결국은 당내 반발에 의해서 결국 서병수 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선관위 구성하고 나면 모든 권한이 사실상 이제 후보 경선으로 쏠리게 되고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남은 일정상 뭐 식물 대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선관위 위원장 그 구성에 있어서 선관위 구성에 있어서 당 대표가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할지 여기 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더십 측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떨까요? 지금 양강구도가 워낙 견고한 상황이어서 이 대선 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정치에서 사실 제3지대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도를 받고 출발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부총리를 했다는 어떤 그 경력과 그다음에 어떤 인생의 스토리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점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제3지역의 신당을 창당할 만한 저는 에너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를 넘나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해왔던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었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알다시피 경제부총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넘나들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본인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결국은 여당의 변화, 야당 후보 구도의 변화 속에서 자기 입지를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결국 여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냐, 이낙연 후보냐라고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됐지만 예. 이게 어떤 그 잡음 없이 과연 어떤 단일 후보로 만들어질 것이냐. 혹은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서 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당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1월 9일 이후에 만약에 여당의 1위 후보와 야당의 1위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 계속 이제 진정한 이제 가상 대결이 이루어질 텐데 계속 뭐 10% 이상으로 밀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야당 같은 경우는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계속 제3지대에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면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회를 보고 있다. 이런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장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